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에는 장모님하고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것도 2박 3일로요. 저는 1박 2일로 다녀오자고 했는데 장모님이 저랑 하루 더 같이 여행하고 싶다고 떼를 쓰시는 통에 회사에 금요일 연차를 내고 금토일 3일 동안 여행을 가게 되었네요. 장모님은 지금 소녀처럼 들떠서는 제주도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빼곡히 적어놓고 비행기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무슨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기대를 하라는데 기대가 되면서도 장모님이 너무 무리하셔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참, 와이프는 어쩌고 장모님하고 둘이 여행을 가는지 궁금하시죠? 와이프는 이번 여행에는 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죠. 저하고는 남남이거든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이에요. 3년 전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 사유는 간단했죠. 서로에게서 애정이 식었고 더 이상 부부로서 함께하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영업일이라는 게 수입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코로나도 터지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생각만큼 잘 안 될 때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수입이 안 좋은 달이 많아졌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고정적인 월급이 있는 아내 입장에서는 수입이 들쑥날쑥한 저에게 불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작은 회사를 다녀 와이프 본인도 월급이 썩 많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돈 문제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건지 지금 생각해도 와이프가 미워지네요. 아무튼 그렇게 되니 사소한 문제로도 싸우기 시작하다가 이혼 전에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싸우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와이프가 잠자리도 거부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자연스레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해버린 아내를 보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말없이 외박을 해놓고도 자기 사생활에 신경 쓰지 말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고는 더 이상 같이 사는 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을 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먼저 꺼냈는데요. 그 말을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아내는 이혼에 바로 동의를 했죠. 그렇게 합의 이혼을 했고 서로에게 큰 미련도 없었어요. 다행이었던 건 아이가 없었다는 점이었고요. 법원에서 합의 이혼을 하고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밥이나 같이 먹고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부부로 같이 살았으니 식사라도 같이 했으면 했거든요. 와이프는 방금 이혼하고 나와서 밥이 넘어가겠냐면서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는 말을 남기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죠. 아무튼 성질머리는 정말 고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동딸인 와이프는 장모님이 혼자 키우셨는데요. 장인어른이 와이프가 중학생이던 시절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사진으로만 배웠던 장인어른은 정말 미남이셨는데요. 대신 성격이 조금 괴팍하셨다고 하네요. 아마 와이프가 장인어른의 그 괴팍한 성격을 물려받은 듯 했어요. 그에 반해 장모님은 와이프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어느 때는 소녀처럼 귀엽고 순진하신 분이시죠. 또 얼마나 성격이 좋으신지 몰라요. 이해심도 많은 것 같고요. 특출나게 외모가 뛰어나신 편은 아니지만 장모님은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면 눈이며 입술이며 예쁘지 않은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외모만 따지면야 와이프가 더 미인이긴 했지만 여성으로서의 매력은 제가 봐서는 장모님이 한참 낫다는 생각을 했었죠. 아무튼 그런 괴팍하고 못된 성격의 와이프와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속이 후련한 일이었는데요. 이혼하겠다는 것을 장모님께 알렸을 때 장모님은 바로 저희 집에 달려오셔서는 제 팔을 붙들고 막 애원을 하셨어요. 자기가 애비 없이 크는 딸이 안쓰러워서 와이프를 버릇없이 키웠다면서 이혼 결심을 한 번만 물러주면 와이프를 다시 잘 가르쳐 보시겠다고 말이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장모님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혼할 무렵에는 와이프하고 도저히 같이 살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도 장모님께는 너무 죄송스런 마음에 눈물을 줄줄 흘렸지만 이혼 결심은 되돌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와이프와의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는 그 무렵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니던 회사도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영업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월급이 적더라도 매달 고정된 수입이 있는 일자리를 얻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게 되었고 살던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은 고되기는 했는데 일한 만큼 일당도 나오고 스트레스도 덜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추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휴무날 저는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 장을 볼 겸 이마트를 가게 되었는데요. 혼자 카트를 끌고 장을 보던 중이었는데 뒤에서 누가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장모님이시더라고요. 그 동네가 장모님이 사시는 동네랑 먼 곳은 아니었는데요. 장모님이 이곳으로 장을 보러 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었고 너무 오랜만이어서 정말 화들짝 놀란 상태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모님이 이 동네로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이웃사촌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튼 저는 반가워해야 하는 건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머뭇거리는데 장모님이 참 다정하게 웃으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어쩜 연락 한 번 없이 지냈냐고 장모님은 제 소식이 참 궁금하고 그리우셨다고요. 그렇게 살갑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면서 반갑기도 하고 죄송스런 마음이 다시 몰려오더라고요. 저는 이혼하고 물류센터에 취업해서 바쁘게 일만 하고 지내고 있다고 말을 했죠. 장은 이따가 보고 장모님은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하시면서 저를 끌고 가셨어요. 그렇게 장모님과 마트 한켠에 있는 커피숍에서 한참 밀린 이야기를 나눴죠. 와이프가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보태달라고 때를 쓰는 통에 사시던 집을 정리해 돈을 보태주시고는 정작 장모님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까지 줄여가면서 돈을 보태줬건만 와이프는 본인 잘 먹고 잘 사는데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한다고 했고요. 아무튼 그 커피숍에서 장모님하고 얼마나 오래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1년 만에 처음 본 거니 얼마나 많은 밀린 이야기가 있었겠어요. 2시간 가까이 우리는 대화를 나눴고요. 헤어지면서 둘이라도 연락을 주고 받자는 약속까지 하게 되었죠. 아마 장모님도 혼자 지내시면서 사람이 많이 그리우신 듯 했어요. 이혼을 한 못난 사이가 된 이유로 죄송스럽기도 했고 그래서 종종 연락이라도 드리면서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 후로 장모님은 저에게 자주 연락을 주셨어요. 의외로 사는 집도 서로 멀지 않더라고요. 장모님은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요.
저도 고마운 마음에 쉬는 날이면 장모님 댁에 가서 화장실 세면대도 손봐드리고 이것저것 집안에서 남자 손이 가야 할 일들을 해드리고는 했죠. 그 시간 동안 장모님하고 참 가까워지고 각별해지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쉬는 날은 아예 장모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고요. 밤이면 같이 동네를 산책을 하면서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도 나눴어요. 장모님도 저하고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였고요. 저도 장모님하고 있으면 마음이 위로를 받는 듯 하고 좋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장모님과 사위의 관계가 아닌 한 사람의 친구이자 동반자처럼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같이 저녁까지 함께 먹고 동네 산책을 하던 중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이혼 후에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요? 저는 와이프랑 다시 합치라는 이야기를 하시려나 싶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둘러댔어요. 지금 장모님을 만나고 있고 저에게는 장모님이 유일한 여자라고요.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산책하고 그러면 그게 데이트고 연애지 뭐 별게 있겠냐면서 너스레를 좀 떨었죠. 장모님은 늙은이 앞에 두고 못하는 농담이 없다면서 제 팔뚝을 꼬집으셨어요. 저는 더 능글맞게 장모님 손을 척 잡고는 우리 연애하는 거나 다름없으니 조금 다정히 걸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장모님이 손을 쓱 빼시더라고요. 순간 제가 너무 지나친 장난을 했나 싶어서 아차 싶었는데요. 그때 장모님이 제 팔을 안아서 팔짱을 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걸어야 더 연인 같지 않겠냐고 하셨죠. 저는 조금 어리둥절했는데요. 장모님이 제 팔을 너무 꼭 안고 있으시는 통에 그렇게 한참을 동네를 산책하게 되었죠. 그런데 장모님과 그렇게 다정히 걷는 게 은근 기분이 좋더라고요. 팔에 느껴지는 장모님의 감촉도 설레였고요. 저는 제 감정을 순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았어요. 장모님이 좋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었죠. 저는 걸으면서 장모님을 쳐다봤는데 장모님도 저를 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그 스킨십으로 우리는 급속도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장모님의 집으로 돌아갔죠. 그곳까지 장모님은 제 팔을 꼭 안아 팔짱을 끼고 계셨고요. 우리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밤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살면서 이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편안한 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자연스러웠죠. 저도 그런 일이 수년 만이었고요. 장모님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날은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이하고 저는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밤새 얼마나 무리를 했는지 일하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죠. 점심 무렵에 장모님이 도시락하고 바카스를 사들고는 제가 일하는 곳에 오셨는데요. 장모님도 오랜만에 무리를 하신 탓인지 얼굴이 헬쑥해진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회사 한켠의 벤치에서 점심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지난 밤을 회상했죠.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를 않았고요. 장모님은 이제 자기를 이름으로 부르라면서 장모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저는 바로 이름을 부르는 건 조금 어렵겠다고 호칭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와 장모님은 더 각별한 사이가 되었어요. 장모님은 둘이 있을 때면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저도 장난 삼아서 장모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아직은 어색하고 민망하기는 하지만 싫지는 않네요. 얼마 전에는 1박 2일로 강원도를 다녀왔는데요. 밤새 장모님이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통에 한숨도 못 잔 거 있죠. 덕분에 집으로 운전해서 돌아오는 길에 졸음이 와서 혼났어요. 장모님은 저 때문에 회춘하는 기분이라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제주도에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회사 일정 때문에 1박 2일로 다녀오자고 했더니 장모님이 제주도까지 가는데 하룻밤만 자고 오는 건 섭섭하다면서 때를 쓰시는 통에 회사에 금요일 월차를 내게 되었네요. 그렇게 2박 3일 제주도 여행이 예정되어 있어요. 어디서 보신 건지 들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하시려는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그래도 장모님이 워낙 저에게 잘해주셔서 솔직히 기대가 더 크기는 하네요. 장모님과의 즐거운 데이트를 즐기려면 제가 더 건강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저는 장모님이 좋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장모님 따라 황홀한 홍콩을 갔다 왔습니다. 장모님이 먼저 하자고 하여 저는 그냥 장모님의 본능에 따랐습니다. 장모님은 사위의 남자가 건강하다며 만족해하고 좋아하더군요.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나이 차이가 무려 8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쁘고 어린 아내이기에 너무 좋지만 때로는 무언가 공감할 수 없고 너무 어리고 해맑기만한 철없는 여동생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화나게 만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모님입니다. 장모님은 아내의 생모가 아닙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아내의 생모이자 첫 번째 부인과는 사별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내와 처남을 홀로 키우셨습니다. 처남이 장가를 간 이후에 어느 날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재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장인 어른의 말씀에 당황을 하였지만 모두들 환영한다며 그분을 소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장모님을 처음 뵙는 날의 장모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장인어른보다 무려 15살이 어렸고 저보다는 고작 3살 많은 누나뻘이었어요. 그리고 짧은 치마에 짝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었고 짙은 화장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소개하는 자리보다는 나이트나 클럽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식사와 함께 대화가 오고 갔지만 다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내도 처남도 이거는 아니라면서 절대 반대를 하였고 처남 댁은 별말 없이 암묵적 동의만 하였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분이 겉모습과 달리 속은 여리고 착하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은 장인어른의 인생도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불화가 있었지만 결국 장인어른 뜻대로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새 엄마 새 장모님에 대한 호칭도 부자연스럽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이 행복해하셨기에 모두들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년쯤 지나서 장인어른은 암에 걸리셨고 몇 번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였지만 약 1년 동안의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젊은 장모님이 장인어른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여행도 다니고 밤늦게 데이트도 다니고 술도 같이 많이 마셔서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라며 원망하였습니다. 제가 봐도 장인어른은 2년 사이에 많이 수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더욱 장모님을 원망하였어요. 가족들과 장모님 사이에는 분명 안 보이는 벽이 있었어요. 결국 모든 가족들의 원망과 화살은 장모님께 쏠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셨던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낮에 시간에 나서 병원에 들렸습니다. 병원비를 결제하고 병실에 올라갔는데 장인어른 혼자 계셨어요. 장인어른이 조용히 할 말이 있다며 바람 새려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사위였던 저는 그전에도 장인어른과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말 동무를 해드리곤 하였어요.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하면서 장인어른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혹시라도 자기가 죽게 된다면 아주 가끔이라도 장모님 찾아뵙고 안부라도 물어주면 안 되냐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시며 장모도 많이 외로운 사람이라며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더 잘하고 처갓집에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자네만 믿는다며 저한테 여러 번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쯤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집에 그냥 계신다고 하시기에 퇴근하고 과일 및 고기 등 이것저것 사서 처갓집에 들렸습니다. 아내 보고 같이 가자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안 갈 것이 뻔하기에 퇴근길에 혼자 갔어요. 장모님께서 사람을 안 만난 지 며칠이나 지났는지 모르겠다며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수척해지고 예전과 달리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더군요. 장모님과 이런저런 넋두리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인사를 하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자주자주 놀러 오라고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2, 3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전화를 드렸어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친구도 만나시고 나들이도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모님은 만날 사람도 없다며 그냥 집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출하고 싶으신데 가실 곳이 없으시면 점심때 회사 근처로 오셔서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나가서 맛있는 점심 사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가끔 오셔서 점심도 같이 먹고 카페도 가서 대화도 하곤 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 어른의 부탁이 있었던 사실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더니 아내는 장인 어른의 부탁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준 것은 고맙지만 앞으로 장모님과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서는 장모님께 전화해서 더 이상 자기의 새엄마도 저의 장모도 아니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처남에게도 알렸더니 처남은 아내에게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심한 거 아니냐고 하였지만 아내는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지났을 때 장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이것저것 고장나고 교체해야 될 것은 많은데 할 줄도 모른다며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말에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내에게는 주말에 회사 상무님이 골프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고장난 수도, 전구 벽지 보수 문고리 등등 수리 및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 집도 아내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다 보니 이래저래 오래돼서 고장난 것들이 많았어요. 점심때가 훌쩍 지나서야 모든 것을 끝내고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 고생 많았다며 맛있는 음식과 막걸리를 주시더군요. 장모님이 한 잔, 두 잔 주시는 대로 마시다 보니 조금 취하게 되었어요.
소파에 쉬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참을 자다가 깨어보니 시간은 많이 늦었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술자리가 길어질 것 같다고 상무님 집으로 다 같이 2차로 가게 되었다며 내일 들어갈 것 같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 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이 혼자서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 한두 잔 거들면서 장모님과 술을 같이 마시다가 결국 저는 만취하게 되어 소파에서 한참을 자고 있는데 아래가 뜨거운 느낌이 느껴지기에 눈을 떠보니 장모님께서 만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위로 올라오셨어요. 그렇게 장모님과 첫 번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외로웠다 하시는 장모님과 저는 그날 몇 번 관계를 더 가졌습니다. 다음 날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랬던 제 표정을 읽었다는 듯 아내는 무슨 일 있냐고 계속 묻더군요. 아무 일도 없다며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장모님은 뒤탈 없이 그냥 즐기면 되는 거라고 하시면서 더 노골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속 거절을 하였지만 결국 저는 처갓집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만남을 계속 가지게 되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듯이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어요. 아내는 제가 처갓집에 있을 때 쳐들어왔어요. 장모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제가 힘겹게 그 둘의 싸움을 말리고 아내를 차에 태워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오는 길에 장모와 아내는 전화로 싸우더군요. 그와 계속되는 만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장모님과 만남을 가진 점, 아내의 신뢰와 믿음 저버린 점 등 제 잘못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그런 악의적인 의도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무조건 이혼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나는 그다지 정이 없는 결혼을 한 사람이다. 요즘 선봐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나? 그래도 와이프와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다. 나는 25살에 결혼을 했다. 왜 그렇게 일찍 했는지 써리모에게만 고백해보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나는 7대 독자이다. 친가 쪽 친척은 고모들이 많고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없다. 그렇게 아들이 귀한 집안이다. 나는 현재 대학생이다. 군 전역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우리 친할아버지가 얼른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는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중견기업의 창업자이시다. 우리 할아버지 회사 제품 광고는 매일 TV에서 나온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워서 지금 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할아버지는 독자인 아빠의 아들인 나에게 관심이 엄청 많다. 그리고 다른 집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얼른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강조하셨다. 다른 집은 대학 졸업해서 취직해서 돈 모으고 하려면 몇 년은 걸리는데 우리 집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니 부모님이 소개한 여자와 선을 봤다. 몇 명을 만나봤는데 지금의 와이프와 말이 제일 잘 통했다. 그리고 성격도 매우 좋아 보였다. 와이프의 이름은 선희이다. 선희는 나랑 동갑이고 회사에 다니고 있다. 임신하면 당장 회사를 관두기로 약속하고
선희와 10번 만나고 결혼식을 치렀다. 할아버지는 신혼집으로 초역세권 아파트 42평짜리를 올수리 해주셨다. 그리고 고급 승용차도 사주셨다. 와이프가 아이를 낳게 될 경우 안전한 외제차를 사주시기로 약속했다. 나는 그동안 여자를 깊게 사귄 적이 없다. 선희를 소개받은 지 2개월 만에 결혼을 하는 것이었고,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신혼여행 때 부부 관계를 하자는 말에 선희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다. 많이 힘들었지만 내심 기대하며 결혼식 날만 기다렸다. 호텔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렀고, 호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 갔다. 10시간이나 걸려 시드니에 도착했고, 아침부터 투어를 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호텔에 들어갔다. 나름 특급 호텔로 예약을 했지만 청소 상태가 엉망이었다.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로비에 나와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고, 다시 룸 청소를 해줬다. 그리고 소정의 선물을 받았다. 선희는 좋은 날인데 잠자고 이제 청소 다시 해줬으니 된 거라고 해서 속으로 마음 씀씀이가 쿨하고 너그럽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이 왔다. 패백을 마치고 장모님이 나에게 건넨 그 한마디를 되뇌이면서 잔뜩 기대를 했다. 선희는 완전 애기야. 아무것도 모르니 자네가 잘 알아서 하게나라는 그 한마디를 말이다. 그러나 선희는 너무도 적극적이었다. 장모님이 딸에 대해 잘 모르고 계셨던 모양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이미 부부의 연인된 것을 말이다. 우리는 매일 투어를 하며 피곤한 와중에도 6박 8일간 매일 사랑을 나눴다. 그것도 아주 뜨겁게 말이다. 가이드가 데려간 쇼핑몰에서 양가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샀고, 인천공항에 내렸더니 처남이 대기하고 있었다. 처가로 도착했더니 장모님은 즐거운 신혼여행이 되었나? 자네 살이 좀 빠진 것 같네 하며 짓궂게 웃으셨고, 나는 네 정말 좋은 여행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처가 식구들과 저녁을 먹고 술 한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처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장모님과 나, 선희만 남았다.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다. 장인어른이 다른 여자를 만나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어린 선희와 처남을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들러 정보를 수집했고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나중에는 꼬마 빌딩을 매입해 현재 월세만 해도 1,500만 원 넘게 받고 계신다. 일은 하고 싶을 때만 하시는데 사실 워낙 부지런한 분이라 매일 일하고 싶어 하시지만 두 남매가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시라고 해서 쉬고는 있는데 몸이 근질거려서 조만간 식당을 하나 차리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참, 장모님은 현재 50세다. 한국인 평균 폐경 나이가 51세라고 하는데 장모님은 아직 가임기 여성이다. 처남이 집에 돌아가고 선희는 졸리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잤고, 나는 장모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며 계속 술을 마셨다. 신혼여행은 어땠냐고 물으셨고, 매일 투어에서 너무 피곤했다고 수줍게 웃었더니 장모님은 우리 사위 다리 아팠겠다 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장모님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매를 낳고 나서 남편이 바람이 나서 여자로서 사랑받아 본 지가 20년이 넘었다고 했다.
들었다. 혼자 애들을 키우다 보니 주변에서 여자 혼자 어떻게 애들을 키우려고 그러냐, 재혼해라. 주변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애들에게 희망을 갖고 살았다고 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부디 건강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며 울먹이게 아닌가? 그러더니 장모님 친구는 50에 늦둥이를 낳아 살고 있다며 그 친구도 참 주책이라며 나는 남자랑 어떻게 하는지도 다 까먹었다고 나도 지금이라도 시집 가면 아이 낳을 수 있는데 하면서 웃는데 장모님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모님은 그 나이에 다른 아줌마들과 달리 날씬하고 볼륨 있는 몸매를 가졌다. 맛있는 음식도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살이 찌면 빼기가 힘드니 평소에 조금씩 먹는 버릇을 들였다고 했다.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장모님이 남자 없이 일만 하고 살아오셨다고 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장모님은 술 기운인지 몰라도 나를 자꾸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나는 엄마 뻘되지만 그동안 외롭게 살아온 장모님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장모님 방으로 들어가 급하게 일을 치렀다. 장모님은 너무 오랜만이라 좀 어색했지만 무척 좋아했고 우리는 한 번 더 일을 치렀다. 선희는 한 달 후에 임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는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된 것이었다. 선희는 바로 직장을 관뒀다. 안타깝게도 임신 초기에 입덧을 심하게 해서 선희 옆에 가지도 못했다. 그런 내 사정을 알아차린 장모님은 퇴근 후에 집으로 오라며 연락을 주셨다. 선희가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으니 와서 가져가라는 핑계를 만든 것이었고 나는 장모님의 생리주기가 아닌 날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장모님과 일을 치렀다. 선희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장모님이 100일간 아이를 키워준다고 해서 처가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선희에게 외제차를 선물해 주셨고 아들을 1명 더 낳으면 60평대 아파트로 이사시켜 준다고 하셨다. 선희는 모유 수유하는 데다가 아들이 3시간에 한 번씩 깨기 때문에 늘 비몽사몽이다. 내가 퇴근하면 자기는 좀 자겠다며 아이 좀 보라고 토스한다. 선희가 잠들면 장모님과 나는 다시 하나가 된다. 장모님은 요즘 늦둥이가 생길까봐 피임약을 챙겨 드신다고 한다. 그 얘기를 할 때 내 눈도 못 맞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장모님을 꽉 안아드렸다. 젊은 학생이 결혼할 때 친구들이 처제는 없냐고 물은 적이 있다. 처제는 없고 처남만 있다고 하니 친구들이 조금 실망했다. 왜 실망하냐고 했더니 처제가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며 실실 웃는데 나는 그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나에겐 이렇게 젊고 탱글탱글한 장모님이 계신다. 우리 장모님의 매력을 모르는 그 녀석들에게 이 얘기를 살짝 해주고 싶지만 그 녀석들은 믿을 수 없어서 써리모에게만 고백해 본다.